사람들이 노처녀라고 놀릴 때는 가만히 웃기만 하면 되었다. 말없이 웃는 나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상대방은 결코 모른다. 깊숙이 숨겨진 자아. 그것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내밀한 모습이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당히 입을 다물고 순응하며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내부에 무서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첫 생일, 안희옥 장편소설. 아버지. 회사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계시는 오빠의 집은 내가 사는 능곡을 한참 지나 일산 신도시에 있었다. 신촌 기차역 부근에서 일산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종점에서 시외버스를 탄 덕분에 느긋하게 앉아서 갈 수가 있었다. 1시간가량 걸리는 먼 길을 갈 셈으로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한참 푹 자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찬물에 머리라도 감은 듯 정신이 맑아져 왔다. 동시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생전의 모습이 떠올랐다. 밤이 깊어 자정이 다가올 때였다. 서울 시내 한복판인 개동에 있던 우리 집에는 때마침 가을 달빛이 쏟아져 내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무르익고 있었다. 어머니가 기거하시던 안방과 아버지가 서재로 쓰던 건넌방, 그리고 대청이 있는 안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듯 조용했는데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헛되이 대돌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오빠 방과 내 방이 있는 아래채는 불빛이 환했다. 당시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데에도 심한 입시 전쟁을 치러야 했으므로 국민학교 5학년이던 오빠는 제 방에서 밤늦도록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2학년이어서 아직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까지도 잠들지 않고 동화책을 보았다. 내 옆에는 잠든 동생과 바느질을 하고 계신 어머니가 있었다. 커다란 안방을 놔두고 좁은 내 방에 와 있는 어머니는 말없이 바느질만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몇 번이나 바늘에 손끝을 찔리곤 했다. 요란한 귀뚜라미 소리마저 없었다면 한밤의 긴장된 정막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괴종시계가 대청에서 지친 듯 나직하고 둔탁한 목소리로 12번을 울었다. 동시에 대문간에서 혀 꼬부라진 남자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리 오너라. 왔다.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표정으로 짧게 부르짖었다. 이어 재빨리 바느질감을 치우며 내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여민아, 어여 나가봐라. 나는 중민이 데리고 나갈게. 어머니는 다가올 공포의 시간을 어린 자식들을 방패 삼아 모면해 보려고 하였다. 번번이 헛된 시도여서 당할 만큼은 꼭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황급히 대문께로 뛰어나갔다. 이제 오세요, 아버지. 대문을 열자 아버지가 곧 뒤로 넘어갈 것 같이 만취한 몸을 양발을 쫙 벌려 고추 세우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누구냐? 여민이에요, 아버지. 여민이? 응, 우리 맏딸 여민이 말이냐? 가장 귀여워하는 딸 앞에서 아버지의 말투는 다소 누그러졌다. 예,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부축하려고 팔을 잡았다.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가 내 손을 매섭게 뿌리치며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외쳤다. 네가 기생이냐 창녀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잡아 끌어? 응? 국민학교 2학년 여자아이로서 들을 말이 아니었지만 나는 마음에 담지 않았다. 취한 사람에게서 정상적인 태도를 기대하지 않을 만큼 조숙했던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식들만큼은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으니까. 아버지는 어둠에 뒤덮인 마당 쪽을 한참 노려보다가 간신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요시? 무엇을 벼르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입에서는 일본말이 튀어나왔다. 많이 늦으셨어요. 오빠와 어머니가 나와서 휘청거리는 아버지를 붙잡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축하는 어머니의 안가슴을 모질게 떼밀며 악을 썼다. 징그럽다 이년, 내 일생을 망친 년.
어머니가 에그머니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앞마당의 꽃밭 속으로 꼬꾸라졌다. 꽃밭 속에 서 있던 커다란 홍초의 줄기가 후두둑 부러졌다. 어머니는 무엇에 크게 부딪혔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신음만 했다. 나는 오빠와 함께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전신을 떨었다. 지겨웠다. 매일 거듭되는 이 곤욕, 밤늦은 아버지의 귀가, 하루를 종결짓는 이 횡포, 어릴 때부터 연습해온 이 행사에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했으나 매번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니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참을 수가 없어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을 견뎌온 것이다. 도대체 어머니는 왜 이혼하지 않는 걸까? 어린 생각에도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어머니를 아래채 텐마루에 앉힌 후 오빠와 나는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15분가량 끌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해냈다. 간신히 아버지를 걷는 방으로 모신 후 자리에 들기를 권했으나 막무가내로 눕지 않았다. 오늘 밤도 일찍 자기는 틀렸다는 신호였다. 오빠를 힐끗 보니 이미 체념한 듯 아버지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나도 할 수 없이 오빠 옆에 가 앉았다. 아버지는 이부자리 위에 앉아 윗몸을 건들건들 흔드시면서 오빠에게 물었다. 막내 혜민이는? 마음이 약한 오빠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내게 눈짓을 했다. 나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킨 후 오빠 대신 대답했다. 자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뛰어놀아 고단한가 봐요. 아직 어린애니까 깨우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반쯤 감았던 눈을 번쩍 뜨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린애라고? 3살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야. 나는 그 나이에 너희 할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이 됐었어. 들어봐. 3살이 가장이 됐었다고. 이제부터 아버지가 할 얘기가 무엇인지는 뻔했다. 외우라면 외울 수도 있을 만큼 반복해서 들어온 아버지의 자서전. 그 얘기를 또 듣는 것은 폭력적인 술주정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최고 권력자였고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나는 철들기 전에 부모를 모두 잃어 육친의 정을 모르고 살았다. 너희 친할머니는 나를 낳고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곧 돌아가셨지.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16살짜리 가난한 양반집 딸과 재혼을 하셨단다. 그러나 내가 3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가 호열자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뜨시고 말았어. 난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 청산가부가 된 계모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농과 밭 등 재산은 많았지만 마음고생이 심했던 유년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지그시 눈을 감고 옛일을 회상했다. 오빠와 나는 꾸중을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반은 졸고 반은 듣고 있었다. 18살의 청산과부가 전실 자식을 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 하지만 워낙 성미가 모진 사람이었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제 성질에 못 이겨 쓰러질 때까지 난리를 치곤 했었어. 덕분에 나는 걷기가 무섭게 회초리를 맞아야 했었다. 명색이 부잣집 외아들이라는 내가 겨울에 양말 한 켤레를 못 얻어 신을 정도로 학대를 받았지. 사내답게 참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가난한 집 아이들처럼 맨발로 다니게 했으니까. 소학교 때는 급기야 폐렴에 걸린 적도 있었다.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학교에 갔는데 늘 1등만 하던 내 성적이 그만 4등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온 날 매를 맞았는데 어찌나 혹독하게 맞았는지 그만 기절하고 말았던 일도 있었지. 그런데 너희 어머닌 어디 갔냐?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는 통에 바짝 긴장한 나는 냉큼 둘러댔다. 부엌에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응, 가서 저녁은 필요 없고 술이나 한 병 가져오라고 해라. 나는 건넌방을 나와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내가 둘러댄 대로 부엌에 있었다. 그러나 저녁을 차리지는 않고 불을 끈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도망도 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불을 켜며 메마른 목소리로 술을 가져오란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발아래가 꺼지도록 한숨을 쉬며 조그맣게 말했다. 얼마나 더 괴롭히려고 또 술을 찾나.
가서 곧 가져간다고 해라. 걷는 방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오빠를 상대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어떤 여자건 계모 시할머니를 만나 지독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죄스런 얘기지만 계모가 돌아가시자 그야말로 해방된 느낌이 들더군. 비로소 결혼할 생각도 나고. 계모 할머니 대신 아버지 당신이 어머니를 충분히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오빠 곁에 가 앉았다. 마음이 고운 오빠는 불행한 성장기를 보낸 아버지에게 연민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눈빛을 느꼈는지 오빠를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계모 할머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셨지만 훌륭한 점도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유달리 깊었고 늘 잃어버린 나라를 걱정하면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셨다.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파고들지는 못했으나 집안에서 못된 성질을 부리던 할머니가 나란 일을 걱정했다는 건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별 수 없이 그런 할머니를 닮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나의 말짱한 생각을 모르는 아버지는 계속 얘기하셨다. 계모 할머님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하지 않고 더 늘려놓으셨지. 내가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농가 밭을 소작인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분배해주는 바람에 많은 재산이 줄어들었지만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소작인들이 고마워하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는 다시 지그시 눈을 감고 추억에 잠기며 엷게 미소 지었다. 이때 어머니가 술병과 마른 안주를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주춤주춤 아버지 옆에 다가가 술쟁반을 내려놓은 후 얼른 멀찍이 물러났다.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고 턱짓으로 앉으라는 명령을 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문 어귀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버지가 술 쟁반을 끌어당기며 얘기를 이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나를 은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그 사람들 덕분에 6.25도 무사히 넘겼다. 그러고도 재산이 남아 오늘날까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 나 좋고 남 좋고 오죽 좋은 일이냐. 어머니는 풍족하다는 말에 아버지 몰래 입을 삐죽거렸다.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먹고는 살았으나 달리 수입원이 없는 빠듯한 살림살이가 불만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언젠가 한량 노릇을 청산하고 돈벌이를 해서 좀 더 넉넉한 생활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에는 아랑곳도 없이 잔에다 술을 넘치게 따르며 오빠를 향해 말했다. 사나이는 큰일을 해야 한다. 내 한 몸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계모 할머님은 늘 말씀하셨지. 사람의 배꼽이 왜 배꼽이냐. 부모보다 배꼽을 낮게 살라고 배꼽하고 이름 붙여서 오늘날 배꼽이 된 거란다. 즉 부모와 탯줄이 붙었던 자리에 배꼽의 삶을 살라는 교훈이 있는 거다. 넌 이 애비보다 배꼽은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애비는 시대를 잘못 만나 허송세월을 하게 되었지만 너만은 명실공히 대장부가 되어 큰일을 성취해야 한다. 알았느냐? 말씀을 끝낸 아버지는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눈을 세모꼴로 세우더니 어머니를 노려보며 술잔을 집어던졌다. 누가 포도주를 갖고 오랬어. 위스키를 달란 말이야. 술잔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부모보다 배꼽은 낮게 살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아버지는 계모에게서 보고 당한 그대로밖에 못하는 걸까? 왜 계모의 못된 성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러나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가 조그맣게 변명을 했기 때문이었다.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약한 술로 가져왔. 인연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머니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고함이 터지면서 주먹이 날아갔다. 겁에 질린 어머니는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아랫배를 된통 얻어맞았다. 아이구구구. 어머니가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잔등과 어깨를 가리지 않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참으세요.
오빠가 성난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말렸다. 놔라,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인연 때문에 못 갔어. 그때 못 가고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됐단 말이야. 인연. 아버지는 매달리는 오빠를 거칠게 밀어버리고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두들겼다. 못 가기는 어디를 못 갔고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자식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정도는 지나치게 난폭했다. 꼭 어머니를 죽일 것만 같았다. 나는 심한 공포를 느꼈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굳어졌고 가슴이 아프게 조여오면서 숨쉬기가 어려웠다. 이마에는 진땀이 맺혔고 허벅지가 후들후들 떨렸다. 누군가 나타났으면 싶었다. 제발 누군가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어머니를 구해줬으면 싶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버지가 밀치면 나동거라지는 힘없는 오빠와 대책 없이 맞기만 하는 무력한 어머니뿐이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때마침 어머니가 얼굴을 맞아서 코피가 터졌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면에 커다란 거울과 책꽂이의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 순간 나는 두꺼운 책을 꺼내 거울에다 냅다 집어던졌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나며 거울이 깨졌다. 아버지가 놀라서 매질을 멈추었다. 9살짜리 어린 아이인 나는 잽싸게 깨진 거울 조각을 집어들고 아버지를 겨누며 외쳤다. 때리지 마, 이 미친놈아. 한 번만 더 엄마를 때리면 내가 찔러버릴 거야. 아버지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아버지가 허허허 하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당돌한 놈. 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장차 큰 인물이 되겠다. 여걸이 되겠어. 허허허. 아버지는 계속 웃으며 휘적휘적 안방으로 건너가더니 벌렁 큰 대자로 누워 골아떨어졌다. 하루를 마감하는 소동이 끝난 것이었다. 전신이 멍든 어머니는 내 방에 가 누우셨고 오빠가 대충 건넌 방을 치웠다. 그때까지도 나는 깨진 거울 조각을 놓지 않고 있었다. 오빠가 내 손에서 살살 거울 조각을 빼냈다. 그때 나는 거울 조각에 비친 내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동자는 아주 낯설었다. 내 눈 같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내 눈동자이긴 했다. 어쩌면 그것은 제2, 제3의 나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타인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차창 밖을 내다보며 아버지를 기억하는 동안 시외버스는 내가 사는 아파트를 지나치고 있었다. 나는 새삼스러운 느낌으로 나의 보금자리가 있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저 작은 집에서 굳이 혼자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릴 때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일지도 몰랐다. 물론 나와 같이 아픈 경험을 겪었던 형제들이 나와는 달리 모두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을 보면 반드시 성장기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지만 생각을 더듬는 사이 지난날의 기억이 또 한 장면 떠올랐다. 노을이 곱게 지는 여름날 저녁이었다.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대청마루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오빠가 고등학생, 나는 중학생, 동생이 국민학생일 때였다. 하루의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우리 형제들은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도란도란 얘기하며 기분 좋게 밥을 나누었던 걸로 기억한다. 식사 후 어머니가 우물에 담가 놓았던 수박을 한 통 꺼내왔다. 어머니는 식칼로 수박을 보기 좋게 두 쪽으로 갈랐다. 그리고 한쪽은 소중하게 모셔두고 나머지 한쪽을 넷으로 쪼개 나누어 먹었다. 한창 식욕이 왕성했던 우리 형제들은 좀 더 수박이 먹고 싶었던 것 같다. 엄마, 저거 조금만 더 먹으면 안 돼?
동생이 소중하게 모셔둔 수박 반통을 가리키며 물었다. 안 돼, 저건 아버지 거야. 아버지는 수박을 좋아하셔서 혼자서 반통을 다 드신다. 어머니가 엄격한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 엄마는 아버지가 지겹지도 않아? 그렇게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도 아버지가 먹을 것을 꼬박꼬박 챙기고 정성껏 뒷바라지를 다하니 왜 안 지겹겠니? 지겹다 못해 무섭고 끔찍하다. 그래도 어쩌니 남편인걸.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는 남편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또 물었다. 이혼하면 되잖아? 매일 밤 술주정에 시달리고 얻어맞느니 아예 갈라서서 혼자 사는 게 속 편하잖아. 이혼? 자식들은 어떡하고? 어머니는 펄쩍 뛸 듯 놀라며 되물었다. 나는 냉큼 대답했다. 자식들한테도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아예 이혼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뭐. 어머나, 제 말하는 거 봐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여자가 일단 시집을 갔으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이혼을 하면 자손 만대에 욕이 된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온전한 집안에 시집 갈 수 있을 것 같니?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우겼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퉁명스레 내뱉었다. 나야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여자가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물었다. 나는 속으로 아하 하고 외쳤다. 어머니가 이혼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생존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함께 사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머니가 한없이 비참하게 보였다. 나는 진저리를 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커서 직업을 가질 테야. 그리고 내 힘으로 벌어 먹을 테야. 직업 여성치고 온전한 여자 못 봤다. 다 어딘가 한 구석이 이상하지. 여자는 옛날부터 결혼해서 집안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받드는 게 정상인 게야. 남자는 바깥일을 해서 처자식을 부양하는 거고. 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온 얘기를 내게도 세뇌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부부가 전통적 역할에 얽매여 서로를 괴롭히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남편을 지겨워하면서도 꼼짝 못하고 기대 살고 나아가 생존을 위해 사랑을 쥐어짜는 처지는 정말 끔찍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동생은 어머니의 교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깜찍하게 말했다. 나는 커서 시집 갈 거야. 아버지처럼 술 마시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뭐. 그래, 나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장가 갈 거다. 장가 가서 부인한테 보란듯이 아주 잘해주며 행복하게 살 거다. 오빠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기운이 나서 덧붙였다. 옳지, 그래야 한다.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결혼해야 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 제 짝이 있단다. 짝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잖아.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시달리는 것처럼. 내가 한마디 쏘아붙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도 다 제 연분이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알고 보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놈의 술이 원수지.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얼마나 의젓하고 점잖은 분이냐.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셨으니 아는 것이 많아서 늘 나라를 걱정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신단다. 세월을 잘못 만나 큰뜻을 펴지 못해서 맨날 술로 우라를 달래시지만 큰뜻을 펴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취하면 아내를 때림으로써 우라를 푸는 아버지의 행포에 대해 어머니는 아무런 원한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가 누르면 그대로 눌려서 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원한을 품거나 굴욕감을 느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행태와 자신의 처지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어머니와 대화하기를 포기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숙제를 마치고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조용하고 얌전한 오빠와는 달리 활발하고 씩씩한 성격이었다. 오빠가 집안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 나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뜀박질도 하고 싸움질도 했다. 어른들은 늘 오빠와 나를 두고 사내와 계집애가 바뀌었다고 아쉬워하곤 했다. 특히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은 대단해서 어떻게 하면 오빠를 남자답게 나를 여자답게 바꾸어 키울 수 있을까 고심하셨다. 따라서 오빠는 섬세하고 소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조건만으로 온갖 기대와 사내다움을 강요받고 힘들어했다. 반면에 나는 여자답지 못하다고 자주 꾸중을 들었다. 한 번은 동네 남자애와 싸우고 들어온 나를 어머니가 울면서 때린 적이 있었다. 나는 매맞는 것이 싫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울리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얌전해지기로 했다. 그 후로 나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밖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면 활달하게 지내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있는 것이었다. 집안에서 얌전해지고 나니 심심해진 나는 책 읽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오빠가 읽던 동화책, 위인전, 역사책, 소설책은 물론 친구들의 책이나 학교 도서실의 책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책은 쓸데없는 갈등을 잊게 하는 은신처였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두서없이 이 일 저 일을 회상하는 동안 시외버스가 어느덧 종점에 도착했다. 나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산 신도시의 황량한 벌판을 비껴서 이미 주택가가 형성된 거리로 접어들었다. 아스팔트 차도만 깔렸을 뿐 인도는 진흙바닥 그대로인 길을 걸어 오빠의 집이 있는 아파트 앞에 당도했다. 사글세빵 2칸을 얻어 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살림을 차렸던 오빠와 올케는 수십 번의 이사 끝에 방이 4칸 있는 내 집 장만에 성공한 것이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낯선 오빠의 집에 들어서자 제사 음식 냄새가 시장길을 부추겼다. 아유, 골목에까지 구수한 냄새가 나네. 열려있는 현관문을 밀며 내가 소리치자 올케가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키가 크고 명랑한 성격의 올케는 얼굴 가득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아가씨 왔어? 배고프지?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주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막내 시누이한테는 존댓말을 쓰면서 다 큰 시누이한테는 반말을 쓰니 그게 무슨 경우냐?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제사 음식은 미리 먹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아휴, 어머니는 언니한테 톡톡이 시집살이를 시키네. 워낙 나랑 친해서 반말을 쓰는데 뭐가 어때요? 나는 올케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어머니께 소리쳐 대답했다. 올케는 나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1년 선배로 학창시절부터 스스럼 없이 친했다. 특히 앙숙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누이 올케 사이가 아니라 친한 친구인 셈이었다. 올케는 나를 얼싸안으며 같이 주방으로 갔다. 염색을 싫어해서 은백색의 머리를 그대로 곱게 다듬은 어머니가 늙은 내가 일을 해야겠느냐는 듯 셀쭉한 표정으로 나무를 데치고 계셨다. 그 옆에는 아직도 처녀 같은 티가 안 가신 멋쟁이 동생이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걷어붙인 채 보란듯이 열심히 전을 붙이고 있었다. 올케는 그 위세에 눌려 나와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황급히 생선을 찌기 시작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내가 묻자 어머니가 가볍게 면박을 주었다. 네가 할 줄 아는 일이 뭐가 있니? 그저 책이나 만들 줄 알지. 어휴, 저게 빨리 시집을 가야 여자가 될 텐데. 시집 안 간다고 여자가 아닌가요? 나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네가 어디가 여자냐? 손머슴해지. 예, 너 지금이라도 시집 갈래? 어머니가 눈빛을 빛내며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유,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혼자 잘 사는데. 늙으면 혼자 살게 속을 퍼져서 못 쓴다. 얼마 전에 윗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좋은 신랑감이 있다더라. 상처하고 혼자 된 무역회사 중력인데 사람이 아주 쏠쏠하다더라. 전실 자식이 둘 딸리긴 했지만 네 나이에 그런 거 따지게 됐냐? 아유, 어머니, 그만하세요. 누가 뭐래도 전 결혼 안 해요. 나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므로써 구구한 말을 막았다. 그리고 우유를 벌컥벌컥 마신 후 올케에게 말했다.
언니는 용케 일찍 퇴근했네. 퇴근한 지 얼마 안 됐어. 음식은 어머니와 막내 아가씨가 거의 장만했어.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는 올케는 집안 살림을 대신해주는 시어머니에게 늘 미안해하며 몹시 눈치를 살폈다. 직장과 가정일을 모두 잘하기란 역시 힘든 모양이었다. 식뚝꺽뚝 그만하고 잿밥 준비해라. 여자들이 원. 어머니가 또 타박을 줬다.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와 딸을 다 마땅찮게 여기신다. 올케와 나는 마주보며 쓴웃음을 짓곤 각자 할 일을 찾아 돌아섰다. 나는 아이들 방으로 가보았다. 현관 옆에 있는 방문을 두드리자 예 하고 대답하는 노민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문을 열어보았다. 오빠의 둘째 아이로 국민학교 3학년인 노민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큰고모, 노민이는 나를 보자 달려와 덥석 안겼다. 나는 온몸에 뿌듯하게 실려오는 아이의 무게를 즐기며 꼭 안아준 뒤 물었다. 모두들 저렇게 바쁜데 너는 컴퓨터 오락이나 하고 있니? 할머니가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데 뭐. 노민이는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응석을 부렸다. 나는 어머니가 전통적인 남녀 차별 의식을 손자들 교육에도 적용시키구나 싶어 입맛이 썼다. 올케가 시어머니와 교육관이 달라 고충을 겪으리란 생각도 들었다. 그때 맞은편 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보자. 재밌는 일이 있나 보다. 나는 노민이를 데리고 선영이 방으로 건너갔다. 오빠의 첫째 아이로 국민학교 6학년인 선영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형식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형식이는 동생의 외동아이였다. 둘은 방바닥 가득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펼쳐놓고 낡은 앨범을 보면서 뭔가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니? 할아버지 얼굴을 그려요.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이잖아요. 선영이가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한 번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얼굴을 그리니? 내가 짐짓 바보스럽게 묻자 형식이가 여기에 하면서 낡은 앨범을 가리켰다. 나는 새삼스런 느낌으로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았다. 아버지의 젊을 때 모습이 생생하게 실려 있었다. 이분이 할아버지죠?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선영이가 사진 중에 하나를 가리켰다.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잡한 플래카드가 붙은 강단에서 여러 명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중앙에는 역사책에서 보았던 몽냥 여운형의 얼굴이 보였다. 키가 커다란 아버지는 맨 뒷줄에 서 계셨다. 패기 있고 희망찬 청년의 싱그러운 모습으로 나는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묵묵히 사진첩을 넘겼다. 아버지는 여운형과 같은 거물을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했었을까? 한 개인의 삶에 너무나 벅차게 작용했을 비극적인 역사의 무게가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형식이가 내 어깨에 매달려 사진첩이 넘어가는 것을 보다가 자랑스레 아는 체를 했다. 여기 이 사람이 할아버지야. 형식이가 가리키는 사진에는 어느덧 장년이 된 아버지가 산 중턱에 올라 포즈를 잡고 있었다. 역시 여러 명과 함께였는데 그 중에는 장준하의 모습도 보였다. 아버지는 청년 때보다는 어물한 표정이었으나 아직 지쳐 보이지는 않았다. 입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오히려 노숙한 경륜으로 느껴졌다. 아버지는 장준하 같이 훌륭한 우국지사들과 어느 정도로 친했던 것일까? 그분들과 어울려 다닐 때도 집에서처럼 망나니 짓을 했을까? 아니면 공과 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밖에서는 점잖고 집에서는 엉망이었던 것일까? 나는 자식들에게 상세히 자신의 활동을 알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새삼스레 궁금증을 느꼈다. 이때 소리도 없이 방문이 열리더니 오빠가 들어왔다. 뭐들 하고 있니? 아빠! 선영이와 노민이가 뛸 듯이 반기며 오빠에게 다가가 안겼다. 오빠는 키가 큼직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꼭 빼닮았다.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로 가정적이어서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뽀뽀를 해주었다. 오빠 이제 퇴근하는 길이야? 나는 그만 앨범을 덮고 일어나며 오빠를 올려다보았다. 귀 옆에 흰머리가 내비치지만 아직은 건장하고 활력이 넘쳐 보였다.
오빠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선영이에게 넘겨주며 내게 물었다. 언제 왔니? 난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빠져나오느라고 혼났다. 엄마, 아빠 오셨어? 선영이가 서류 봉투를 갖다 두려고 안방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제주가 나타나자 여자들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간소화한 우리 집 특유의 제사 방식대로 한밤중을 기다릴 것 없이 제상이 차려졌다. 나는 선영이와 함께 상차림을 도왔다. 굳이 홍동백서를 따지지 않고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중심으로 반찬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여자를 제외하는 법 없이 가족 모두가 제상 앞에 모였다. 딸보다는 아들을 훨씬 소중히 여기신 아버지였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라 여자도 제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참여하는 데 그칠 뿐 제주는 역시 남자들이었다. 오빠가 향에 불을 붙이고 촛불을 켰다. 제사가 시작된 것이다. 모두들 아버지 영정에 2번 절을 올렸다. 그리고 가족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오빠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자인 노민이가 영정 앞에 잔을 가져다 오빠에게 주고 술을 따라 올렸다. 이어 진매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올려놓았다. 고인이 반찬을 집어 드실 수 있도록 젓가락도 전 위에 놓았다. 여전히 가족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제주인 오빠가 혼자서 절을 2번 올렸다. 오빠의 절이 끝나자 모두들 자리에 앉았다. 알아듣기 어려운 제문을 읽는 절차가 생략된 대신 고인을 추모하는 묵상 시간이 들어간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이 간소화한 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를 드리면서 이 묵상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었다. 묵념을 올린 후 자식들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빠는 자식들에게 고인의 얘기를 해주는 대신 굳게 눈을 감고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었다. 나는 오빠가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정에 공감이 갔다. 나 역시 아버지에 관한 기억은 혼자서만 간직할 뿐 굳이 조카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았다. 영정의 사진은 젊은 패기도 작년의 경륜도 다 잃어버리고 말년의 비참함을 억지로 추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평생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살던 아버지는 나이가 듦에 따라 덧없이 보낸 세월을 초조해 하셨다. 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울분이나 토로하는 생활에 허무함을 느꼈던 모양이었다.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셨다. 뜻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니 돈을 벌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이라고 하셨다. 오빠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수출 붐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규모의 가방 수출 공장을 차리셨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신명이 나서 바쁘게 일하셨고 술주정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양이라고 흐뭇해하셨다. 그러나 영세기업의 출혈 수출은 별다른 이익을 남기지 못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었다. 때마침 불경기가 닥치자 사업 경험이 없는 아버지는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집안에 빚쟁이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빚쟁이들은 큰 소리로 돈을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죄 없는 어머니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 있는 날이 많았다. 생활도 어려워져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힘겹고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요란하게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오빠가 나가서 몇 마디 주고받더니 빚쟁이가 왔다고 달갑지 않게 여기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문을 열기가 무섭게 1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집안 살림살이를 대문 바깥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놀라서 항의하자 그들은 서류를 한 장 내밀었다. 차압 통지서였다. 그때 우리 집은 은행과 사채업자에게 이중으로 저당 잡혀 있었는데
사채업자들이 집을 빼앗기 위해 조직적으로 몰려온 것이었다.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적은 돈을 빌려주고 큰 돈을 빼앗는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아주 교묘하고 빈틈없었다. 어리숙한 우리 가족은 멍청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었던 개동의 한옥 앞 골목에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길바닥에 세간살이를 쌓아놓고 오갈 데가 없어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참으로 막막했다. 어머니는 간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오빠는 함부로 집어던져 흩어진 세간을 챙겨 묶었다. 어두워지자 동생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처량한 기분이 드는데 동생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니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동생에게 울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다. 아버지는 깜깜해져서야 나타났다. 골목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살림과 대책 없이 앉아있는 식구들을 보더니 사채업자들과 협상을 했다. 덕분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이었던 한옥의 행랑방에서 기거할 수가 있었다. 물론 살림은 골목에 그대로 쌓아두고 오빠와 내가 번갈아 지켜야 했지만 그 와중에 학교도 가지 못했다. 어머니가 담임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몹시 아프다고 변명을 했다. 어머니는 남 부끄러워 집안이 망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임시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리 가족은 트럭에 짐을 싣고 개동을 떠났다. 응암동이라는 낯선 동네였다. 지붕이 나지막하고 허름한 블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집을 통째로 쓰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련한 새 집은 우물 옆에 단칸 월세방이었다. 그 허름한 집에도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새방은 개동 한옥의 안방만큼 넓긴 했으나 벽이 허물어질 것 같고 방바닥이 울퉁불퉁했다. 더구나 우물 바로 옆이라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심했다. 그 움막에서 5 식구가 살기 위해서는 세간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선상까지 처분했을 정도로 빈털털이었다. 당분간 세간을 처분한 돈으로 밥을 끓여 먹었다. 아버지는 이 방은 어디까지나 임시처소라고 했다. 곧 이 공궁에서 헤어나게 될 터이니 염려 말라고 하면서 뻔질나게 밖으로 다니셨다. 그러나 번번이 실망하고 맥 빠진 얼굴로 소주를 사들고 돌아오시곤 했다. 아버지의 술 친구들이 더 이상 상대를 안 해주는 모양이었다. 점차 아버지의 외출 횟수가 줄어들고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예전처럼 심한 술주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마 남의 집에 새들어 살자니 조심스러워서 그런 모양이라고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심상찮은 점이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술주정을 할 힘도 없을 만큼 급격히 기운을 잃었던 것이다. 외출 횟수가 줄어들면서 곧 괜찮아질 거라는 호언장담도 차츰 하지 않았다. 이내 무너질 것 같은 월세방 한 구석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깡소주를 홀짝홀짝 마시기만 했다. 안주도 없이 말도 없이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호공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늙은 알코올 중독자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다. 모두들 학교를 계속 다니기는 했으나 등록금을 내기는커녕 점심 도시락을 싸가기도 어려웠다.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쌀을 사기 위해 쓸만한 옷가지는 모두 전당포에 잡힌 후였다. 따라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방으로 들어가려면 좁다란 간이부엌을 지나야 했는데 부엌문을 여니 가느다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불도 켜지 않아 어둑어둑한 아궁이 옆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는 섬찟할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나는 우선 30촉짜리 전구부터 켰다.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느껴오는 모습이 드러났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미처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쌀이 떨어져서 오늘 저녁거리가 없어. 연탄도 없어 냉방이고 주인 집에서는 밀린 방세를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술이 떨어졌다고 자꾸 외상술을 받아오라 그러고 이제는 더 이상 팔 것도 잡힐 것도 없어. 어머니는 눈물이 그릉그릉한 눈으로 하소연하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어머니를 부여잡고 함께 울어주기라도 바라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는 순간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 다 있나 싶었던 것이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아무 대책 없이 쭈그리고 앉아 울기나 하다니 나는 흐느끼는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방으로 들어갔다. 썰렁한 냉방의 아랫목에는 아버지와 동생이 각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술이 고픈 배를 움켜쥐고 동생은 밥이 고픈 배를 거머쥐고 아무런 힘도 없이 나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운목에 내 책상으로 갔다. 그리고 나만의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에는 중학생 때 전국 학생 100일장에서 장원을 하여 받았던 금메달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메달을 꺼냈다. 그리고 책꽂이에서 내가 아끼는 책들을 몇 권 뽑았다. 전혜린 산문집, 까미 전집, 도스토예프스키의 책들이었다. 책가방에서 교과서들을 꺼내고 대신 그 책들을 넣은 후 집을 나왔다. 내게 제일 소중한 그 보물들을 팔아 반값을 내고 쌀과 연탄을 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금은방과 헌책방을 돌면서 불량 청소년으로 오해받아 겪었던 수모는 그리 대단한 경험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보물로 알고 있었던 금메달과 책들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가 깨달은 것이 커다란 충격이었다. 도금한 금메달은 내게만 소중했을 뿐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장원이라는 명예는 일원의 가치조차 없었다. 게다가 사춘기에 내 의식을 점령했던 전혜린의 순수한 관념이나 까미의 치열한 정신, 도스토예프스키의 처절한 혼은 역장수가 근으로 달아보는 종이값에 지나지 않았다. 현실적인 생존의 급박함 속에서 문학소녀의 가치관이란 물들인 휴지로 만든 장미송이처럼 쓰잘것없는 감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어릴 때부터 꾸어온 꿈, 장차 직업 여성, 그 중에서도 전문직 여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가가 되어 돈을 벌고 자아실현도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일궈나가겠다는 꿈이 반 이상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처럼 절망에 빠져 무력하게 울 수는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어렵게 책들을 판 돈으로 간신히 쌀 한 봉지를 샀다. 반값은커녕 연탄값도 안 되고 기껏 쌀 한 봉지 값밖에 안 되는 위대한 정신들의 가벼움이여. 오빠는 그날도 밤늦게 돌아왔다. 당시 기역대 법학과를 다니던 오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고등고시 준비를 시키는 특수반에 속해 있었다.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부모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고시 공부에 열심이었다. 특수반에서 시키는 대로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틀어박혀 법률책과 씨름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집안이 망한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없어 오빠 나름대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당장 필요한 쌀값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할 것이냐 아니면 빨리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이냐가 갈등의 핵심이었다. 어머니는 집안 걱정 말고 공부만 하라고 했으나 듣기에 좋은 소리일 뿐이었다. 막상 어머니의 힘으로는 현실을 조금도 해결하지 못했다. 오빠는 그쯤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까 싶어 2개씩 싸던 도시락을 하나도 싸가지 않았다. 그러니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날도 오빠가 들어오기 무섭게 밥은 먹었냐부터 물어보았다. 제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요즘은 문일규가 제 도시락까지 싸우니까요. 문일규란 오빠의 친한 친구 이름이었다. 일규가 도시락을 4개나 싸운단 말이냐?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도시락을 싸우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사주기도 하지요. 어쨌든 저는 굶고 다니지 않으니까 염려 마세요. 그보다 애들 저녁은 먹였나요? 우린 다 먹었다. 어머니가 그간의 사정을 감추려는 듯 눈을 내리깔며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다른 소리가 나오기 전에 얼른 덧붙였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지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사준단 말이냐? 일규는 집이 넉넉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갚으면 되죠 뭐. 오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옷목으로 가서 겉옷을 벗었다. 그러더니 뭔가 이상함을 발견한 듯 휙 돌아서서 내게 물었다. 여민아, 네 책들 다 어떻겠니? 팔았어. 나는 간략하게 대꾸했다. 어머니가 움찔하며 돌아앉더니 또다시 찔끔찔끔 울었다. 나는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다. 바깥은 어둡고 추웠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고 추위를 참으면서 우물턱에 걸터 앉았다. 진보랏빛 하늘에는 작은 얼음 조각 같은 별들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다. 별들을 우르르며 심호흡을 하고 있자니 오빠가 밖으로 나왔다. 추운데 왜 밖에 나와 있니? 어머니처럼 경제력이 없는 여자의 무력함과 나약함은 참아줄 수가 없어. 걸핏하면 울기나 하고. 난 돈을 벌 거야. 평생 남의 수입에 의존해서 소비 생활만 해온 어머니처럼 되지 않고 경제력을 갖춘 자립적 여성이 될 거야. 난 일을 할 거야. 아버지처럼 유산이나 받아 쓰는 생활 말고 내 손으로 벌어먹는 노동을 할 거야. 찬바람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나는 마음속에 들끓고 있던 뜨거운 결심을 야무지게 내뱉었다. 오빠가 부드럽게 내 어깨를 어루만지더니 나지막히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네가 지금 당장 돈을 벌러 나설 수는 없잖니? 어떻게든 대학은 나와야 취직을 하지. 이렇게 집이 망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상업고등학교를 다닐 걸 그랬어. 아니면 이과반으로 진학해서 돈 잘 버는 여의사라도 되든가. 나는 무가치하게 취급받았던 백일장 장원의 금메달을 떠올리며 가볍게 한숨 지었다. 그러나 오빠는 여유있게 웃으며 나를 달랬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지. 너는 문학의 재주가 있어서 국문과에 진학하기로 했었잖니.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뜻한 대로 해봐. 국문과를 나오면 국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언론계나 출판계로 진출할 수도 있으니까. 당장 쌀값도 없고 등록금도 못 내는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나는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며 기운 없이 오빠를 쳐다보았다. 걱정 마. 오빠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볼 테니까. 사실 고시 공부는 내 적성에도 안 맞고 합격할 자신도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면 집안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학업도 계속할 수 있어서 내 희망대로 평범한 회사원이 될 수 있겠지. 필요하다면 당분간 휴학을 하고 돈벌이를 할 수도 있어. 여하튼 염려 마. 너가 대학에 들어가서 나 대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생활을 책임질게. 오빠는 내 등을 툭툭 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후 오빠는 정말로 대학을 휴학하고 중고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노릇을 했다. 어머니는 오빠가 힘겹게 번 돈을 받아 먹거리를 장만하면서 쉴 새 없이 한숨 지었다. 고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큰 인물이 될 아들인데, 그러면 오빠는 고시 공부에서 해방되어 개운한 느낌을 애써 숨기며 부드럽게 어머니를 위로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형편이 좀 나아지면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는 그때 오빠가 무척 존경스러웠다. 큰 인물 콤플렉스에 걸리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의 요구에 따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면서 가족들의 생계와 동생들의 등록금을 책임지던 오빠. 오빠는 나름대로 아버지의 허황된 삶을 극복하려 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어쨌든 나는 오빠가 주는 등록금으로 열심히 고3 시절을 보냈다. 제사를 지내는 방 안에는 향냄새가 짙게 퍼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꿇어앉아 묵묵히 기도만 올리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오빠는 지금 아버지의 그 비참했던 말년을 기억하고 있을까? 벽에 곰팡이가 낀 습기찬 월세방 한 구석에서 내가 밥상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 사이
막내는 엎드려 잠이 들고 어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피난민 살림 같은 장면 옆에 혼자서 홀짝홀짝 소주를 마시고 계시던 아버지. 진지도 안 드시고 안주도 없이 깡술만 마시며 술을 빼앗으면 무서운 횡포를 부리던 아버지. 벌겋게 핏발선 눈과 푸른 기가 도는 잿빛 얼굴. 물 빠진 고목처럼 깡말라서 몰라보게 늙고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알코올에 모든 것을 쏟아붓던 초라한 아버지. 아버지는 결국 너무 술을 마셔서 위장이 파열되는 뇌출혈로 피를 한 양동이 쏟으셨다. 피분벅이 된 방 안에서 병원으로 옮기려 하자 완강하게 안 가겠다고 버티셨다. 마치 술을 마심으로써 죽음을 재촉해 왔다는 듯이. 억지로 오빠가 등에 업고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고 계셨고 밤새워 피만 토하다가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다. 일종의 자살이었다. 벌받을 소리일지는 몰라도 그때 나는 사람에게 죽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했다. 늙고 병들어 지치고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계속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안식이 있다는 것은 탄생과 함께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비참하게 억지로 연명하는 대신 편안히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어머니와 오빠, 막내 동생이 모두 한스럽게 우는데도 나는 울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영혼이 누군가에 의해 구원받기를 묵묵히 빌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나는 오빠가 다니던 대학의 국문과에 합격했다. 그때 나의 합격을 기뻐하면서도 입학금 걱정으로 어두워지던 오빠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일찍부터 자립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생의 친구들을 모아 과외 공부를 가르쳤던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에겐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최대의 의무였으므로.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하염없이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을 때 노민이가 짧게 마른 기침을 하였다. 기도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항의였다. 어른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러자 노민이가 진매에서 수저를 내리고 물을 올렸다. 간소한 제사가 끝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2번씩 절을 드렸다. 향하고 촛불을 꺼라. 입으로 불어 끄면 안 된다. 손바람으로 꺼야지. 어머니가 노민이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제상에 올렸던 물을 조금 마신 후 선영이에게 내밀었다. 이 물 마셔봐. 제사 지낸 물을 마시면 무서움이 없어진대. 선영이, 막내 동생, 올케가 모두 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는 재미있어하며 웃었다. 그만들 웃고 저녁상 차려라. 어머니가 제기에 담았던 밥을 큰 그릇에 쏟고 나물을 넣어 비빔밥을 만드시며 타박을 주셨다. 올케가 냉큼 식은 국을 다시 데폈다. 나는 조카들과 함께 제상을 치우고 저녁상을 차렸다. 오빠는 영정을 거두고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담배가 피고 싶은지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혼자서 안방에 남아 상위에 가족 수만큼 수저를 놓았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 형수님, 저 문일규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내 목소리를 올케 목소리로 잘못 알아듣고 대뜸 인사한 사람은 오빠의 절친한 친구인 문일규였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문일규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여보세요를 반복했다. 나는 조용히 오빠에게 수화기를 넘겨줄까 하다가 아는 사람과 인사를 않는 것도 우스워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이네요. 저 윤여민이에요. 그러자 문일규가 잠시 말문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담담하게 얘기했다.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라서 오빠 집에 왔어요. 문일규 씨 소식은 가끔 들었어요. 영희를 자주 만나니까요. 그렇습니까? 영희가 윤여민 씨 얘기는 통 안 하던데. 머뭇거리던 문일규는 그제야 평소의 태도를 회복하여 활기 있게 말했다.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영희하고 제가 만든 작품도 좀 보시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 작품 벌써 몇 번 봤어요. 영희보다 문일규 씨를 더 닮았더군요. 저런 마누라하고 아들내미가 윤여민 씨를 만나는 걸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문일규는 다소 어색해했다.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영희가 사소한 얘기는 안 했겠지요, 뭐. 오빠가 들어오네요. 바꿔드릴게요. 나는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오빠에게 소화기를 넘겼다. 오빠는 전화에 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자 잠시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덤덤한 얼굴로 상을 차린 후 주방으로 나왔다. 올케가 전화 소리를 들었는지 긴장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여유만만하게 웃어 보였다. 올케는 안심한 듯 마주 웃었다. 그러는 우리 두 사람의 뇌리에는 대학 시절에 함께 지냈던 기억들이 스쳐가고 있었다. 1971년도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이었다. 눈 온 뒤끝이라 기온이 뚝 떨어져 있었다. 길바닥에는 군데군데 빙판이 얼어붙었고 바람이 몹시 차고 매웠다. 오빠와 나는 안암동에 있는 기역대까지 함께 갔다. 로마의 야외 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원형의 대운동장 한쪽에 베니어판으로 만든 게시판들이 절비하게 서 있었다. 게시판 위에 붙은 합격자 명단 밑에 수험생과 학부 형들이 몰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오빠와 나도 사람들 틈으로 끼어들었다. 오빠의 친구로부터 합격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수험 번호가 앞쪽이었기 때문에 명단 위부터 훑어보았다. 있다!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한 순간 가벼운 희열을 느꼈다. 합격이군. 애썼다. 과외 한 번 안 했는데. 오빠가 활짝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러더니 어디로 가렸는지 성큼성큼 앞장서 걸어갔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무작정 따라갔다. 대운동장을 가로질러 한참 걷자 현대식으로 지어진 학생회관이 나타났다. 우리는 학생회관 1층에 구내 다방으로 들어갔다. 널찍한 구내 다방에는 학생들이 복작복작 들끓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안경 낀 학생이 오빠를 보고 손을 번쩍 들어 보였다. 오빠도 아는 체를 하며 다가갔다. 윤중민 오랜만이다. 돈 번다고 통 나타나질 않더니. 오빠와 반갑게 악수를 나눈 안경 낀 학생이 나에게 시선을 옮겼다. 이 여학생이 이번에 합격한 동생인가? 맞아. 여민아 인사해라. 오빠 친구 문일규다. 앞으로는 선배님이라고 불러라. 오빠가 내게 말했다. 그러자 문일규가 껄껄 웃더니 손을 불쑥 내밀었다. 선배님이 뭐 말라빠진 선배님이냐? 간단하게 형이라고 해. 자, 악수. 윤여민이에요. 오빠로부터 일규 형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남학생과 악수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만큼 다소 멋쩍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손을 잡았다. 문일규의 손은 크고 듬직했으며 따뜻했다. 여기 이현실 씨하고도 인사해야지. 오빠가 문일규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학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제야 나는 여학생의 존재를 깨닫고 바라보았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여학생은 살짝 웃어 보였다. 어깨에까지 단정하게 기른 머리와 하얗고 고른 치아가 깔끔한 인상을 주는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 오빠가 덧붙여 설명했다. 여민이 너와 같은 과 한해 선배다. 앞으로 많이 배워라. 이현실이에요. 중민이 형한테 동생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나는 이현실이라는 여학생을 유심히 보았다. 왠지 오빠와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어서였다. 도대체 오빠와 저 여학생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내가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문일규와 오빠는 밀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때? 이번 학기에는 복학 갈 수 있겠어? 힘들 것 같아. 아예 군대까지 갔다 온 다음에 학교로 돌아와야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보다 법학과에는 별일 없나? 문일규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오빠만 듣도록 대답했다. 나와 이현실은 갑자기 속삭임으로 변한 분위기에 머쓱해져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멍청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오빠가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정리했다. 이현실 씨, 여민이 데리고 학교 구경 좀 시켜주세요.
나는 일규와 함께 오랜만에 법학과에 들러보고 학원으로 일하러 가야 하니까. 여민이는 학교 구경 끝내고 집으로 혼자 갈 수 있겠지? 그럼 내가 뭐 어린앤가? 오빠가 친구들과 중요한 얘기가 있구나 짐작한 나는 자리에서 냉큼 일어나며 대답했다. 문일규가 뭐가 우스운지 빙그레 웃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오빠만큼 큼직하게 보였다. 성큼성큼 앞장서더니 자연스레 찻값을 치르는 그를 보고 나는 다소 위축감을 느꼈다. 오빠가 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니 찻값도 그가 치르는구나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죽지 않기 위해 턱을 빳빳이 쳐들었다. 오빠와 헤어진 후 이현실의 안내로 국문과 연구실과 도서관 등을 구경하러 다녔다. 그러면서 이현실에게 궁금했던 점을 은근히 물어보았다. 우리 오빠와 일규 형을 어떻게 아셨어요? 과도 다른데. 처음에 일규 형을 문학회에서 알게 되었어요. 일규 형은 법대생 고시 받았지 않게 관심 분야가 넓어요. 결사적으로 공부만 하는 동료들과 달리 취미생활을 하는 여유를 가졌어요. 문학회에 가입하여 시를 쓰기도 하고 주말이면 연극이나 영화, 음악회나 전시회에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따라다니다가 일규 형의 친구인 중민이 형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죠. 이현실은 성격이 자상한 편인 것 같았다. 일규 형과 오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점은 소상하게 얘기해 주었다. 중민이 형은 아주 좋은 선배예요.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서 사람의 힘든 처지를 잘 헤아리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순리를 잘 알아요. 한마디로 성숙하신 분이죠. 일규 형도 활발하고 좋은 점이 많지만 너무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게 흠이에요. 일규 형은 집안이 넉넉하다며요? 나는 막연히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물어보았다. 네, 아버지가 저명인사로 명망도 높고 재산도 꽤 있나 봐요. 그래서인지 일규 형은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은근히 야심도 있어요. 한때는 과 대표를 지내기도 했죠. 이현실의 말에 나는 오빠가 어떻게 일규 형과 친해졌을까 이상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오빠와 같이 비정치적인 사람과 친해졌을까요? 남학생들은 아무리 비정치적인 사람이라도 사회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소위 남자들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 대학은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앞으로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 신물이 나도록 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이현실은 한 해 선배로서 장담을 했다. 아마 남학생들의 분위기에 진력이 난 모양이었다. 슬그머니 이현실에 관한 궁금증이 일었다. 은실 언니, 언니라고 해도 되죠? 그럼요. 언니는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 질문에 이현실이 활짝 웃었다.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하네요. 간단히 대답할게요. 나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교사가 되는 게 꿈이죠.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무척 가정적이고 자상한 분이에요. 그런 분만 보고 자라다가 거친 남학생들을 만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요. 글쎄, 신학기마다 신입생 사이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진다지 뭐예요. 왜요? 난 눈이 둥그레져서 물었다. 강자를 가리는 패권 다툼이죠 뭐. 남학생들 사이에선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일인가 봐요. 세상에,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이 몸싸움으로 우열을 가리다니. 놀란 나는 입을 벌리고 이현실의 해맑은 얼굴을 멍청히 쳐다보기만 했다. 이현실, 옛날에 그 온순하고 단정한 여학생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나의 올케가 되어 있다. 내게 친절한 선배이자 절친한 친구 노릇을 하던 올케는 나와 문일규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느닷없이 전화를 받게 되어 잠시 어색하긴 했지만 새삼스레 마음이 흔들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리라. 나는 자연스러운 어조로 올케에게 물었다. 오빠가 문일규 씨와 자주 만나나 보지요? 올케는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연락이 오니까요. 대충 한 달에 한 번쯤 만나나 봐요. 역시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오는 문일규의 부인 영희를 생각하며 나는 쓰게 웃었다. 문일규가 오빠와 만나는 용건을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언제나 그 고생들을 면할지. 나도 올케를 따라 한숨을 지으며
탄식했다. 온 식구가 저녁상에 둘러앉았을 때였다. 벌써 9시가 넘었잖아. 뉴스 좀 보자. 오빠의 말에 따라 노민이가 텔레비전을 틀었다. 마침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다. 화면은 소련의 흥분한 시민들이 사회주의의 우상이었던 레닌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크고 굳세고 강건해 보이던 레닌의 동상은 쇠사슬에 묶여 머리를 바닥으로 처박으며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회주의를 이상적인 대안으로 꿈꿔왔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좌절을 가져다 줄 사건이었다. 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품었던 적은 없으나 자본주의에 만족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잔뜩 비꼬아 말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자본주의의 전제가 승리하는 순간이군. 더 이상 주의나 사상이 추구되진 않을 거예요. 오직 상품들만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겠죠. 올케 역시 비아냥거리며 내 말을 받았다. 오빠가 화면에서 눈을 떼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처럼 애초에 사회주의권에 별 희망을 걸지 않았던 만큼 크게 낭망도 하지 않고 힘있게 말했다. 속단하지들 마라.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 곧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역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야. 자본주의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극복 방안이 끊임없이 모색되어질 거야. 오히려 막스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이념적 모색이 더 활발해질걸?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며 내가 대답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진보적인 양서 출판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서 우리 회사 사정이 좀 나아지게. 아참, 너 요즘 월급은 제대로 받고 있냐? 오빠가 걱정스레 물었다. 나는 최근의 회사 형편을 대충 얘기했다. 오빠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막내 동생은 어린 형식이에게 밥을 챙겨 먹이느라고 바빴다. 올케도 화제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돌보았다. 모두들 맛있는 반찬이 많은 저녁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힘들게 밥알을 씹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마음에 걸렸으나 오빠와의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그래, 대중물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정 견디기 힘들게 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렴. 직장을 옮기든가 독립해서 편집 대행 회사 같은 사무실을 차려보든가. 너도 이제는 독립할 만큼 크지 않았니? 오빠는 나의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는 조언을 했다. 나는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밤 10시가 넘어 막내 동생과 형식이는 모처럼 어머니와 함께 자고 가기로 했고 나는 서둘러 오빠 집을 나왔다. 어머니가 제사 음식 남은 것을 한 보따리 싸주셨다. 혼자서 다 못 먹는다고 사양해도 막무가내로 집어주셨다. 나는 할 수 없이 보따리를 받아들며 살짝 물었다. 어머니,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네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다. 뉴스를 보니 왠지 네 아버지 한평생이 더 허무한 것 같아. 일찍 돌아가시길 잘했지. 불쌍한 양반. 어머니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괴롭히기만 했던 아버지였는데 무슨 정이 남아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실패한 인생에 대한 연민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위로의 말 대신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그래, 괜찮다. 어여가거라. 더 늦기 전에. 나는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아파트를 벗어났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자니 음식 보따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어머니의 눈물이 마음에 걸렸다. 불쌍한 아버지. 그러나 시대 때문에 희생된 세대는 아버지 세대뿐만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경우를 교훈 삼아 그 혼란의 와중을 비껴왔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세대도 불쌍하고 억울하고 허망하지 않은가. 나만 해도 끊임없이 시대의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애써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밤의 어둠을 피할 수 없듯이 시대의 어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